거꾸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걸 영향을 주겠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ESG, ESG 지표가 나와야 또 기업들이 보고 판단하니까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지표 개념하고 한국에서 논의되는 지표가 요즘 뭐 KESG에서 정부 쪽에서도 뭐 만든다는 얘기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형으로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자본주의 4.0이라든지 이런 그 담론에서 보면은 뭐 체제 논쟁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를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가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 최적의 방법이 뭐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세 가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냐. 지속가능 발전 달성하기 위해서 시너지 관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을 보시면은 성장과 환경인데 아니 성장을 하면 당연히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니냐. 뭐 환경 개발, 난개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난개발이라는 얘기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발만 하면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그 보시면은 뭐 그린 뉴딜, 녹색 성장, 녹색 경제라는 게 결국은 경제 성장도 하지만은 친환경적으로 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 전에는 경제학자하고 환경학자들이 같이 앉아 있지 못했어요. 네네. 환경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을 니네 개발만 하냐 싫어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유럽 환경개발 계획도 녹색 경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환경학자들도 이게 경제 성장이 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임팩트 이밸류에이션 같은 거 한다 그러고 경제학자들도 이제 녹색 성장 이론이라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 환경을 넣기도 하고 하면서 요즘은 한국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같이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약간은 좀 구호 비슷하게 많이 듣던 용어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름 역사와 의미가 있다는 이제 그렇죠. 말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그린 뉴딜 이 현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린 뉴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길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경제 성장만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이제 인식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거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포용적 성장, 공정 성장, 동반 성장, 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우리가 구호로 많이 들어보던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이 용어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잘못되게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용적 성장한다면은 이게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분배를 하면 성장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하지만은 분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해라는 거거든요. 이게 월드뱅크에 보면 크게 이제 정의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과관계로 보면 경제 소득 분배를 하면 성장이 된다. 뭐 성장을 하면 분배가 개선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거는 과거에라는 얘기죠. 과거의 어떤 대립 관계로 보는 거고 지금을 보면은 성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러면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필요한 재원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은 또 정부가 해야 되고 그것이 시장과 정부가 서로 시너지 관계로 같이 가자라는 게 보면은 뭐 포용적 성장, 공정 성장, 동반 성장 요즘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립 관계가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런 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자본주의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 변화하는 과정에 지금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까지 왔는데 이게 시장이냐 정부냐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자본주의 4.0에서 주장하듯이 경제성장과 친환경을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친환경 부분도 그렇고 사회발전도 그렇고 사회발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득 분배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고 빵 크기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세금이나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정부가 이거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이제 중요성이 등장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분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변화, 지속가능 발전의 논의 과정을 약간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ESG 얘기할 때 항상 뭐 주주자본주의를 막 그 추구하다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배경 설명으로 잘 나오는데요. 이제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역할이다. 이러다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우리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도 있고 이해관계자 중에서는 기업에 종업원도 있고 뭐 납품업체도 있고 뭐 지역 사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반성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ESG라는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잘 되는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아마 이제 그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는 2019년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내걸면서 이게 뭐냐, 뭐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기업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이윤극대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아까 지속가능발전 얘기처럼 많은 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주주도 포함되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개념에서 이젠 석탄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산업 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고려하자고 투자 유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 산업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ESG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 경영을 하는 것이 투자 유치도 많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차원보다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윤만 강조하면 그거는 기업이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지배구조의 투명성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자본주의 체제 말씀드리고 지속가능발전 말씀드리면 자꾸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나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ESG 하니까는 친환경 뭐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우리는 지배구조라고 해석하는 약간 해석은 좀 잘못됐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아니면 펀드들이 큰 투자자들이 개입하는 경영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기업은 이윤극대화가 맞아요. 이윤극대화하는 방법이 ESG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더 좋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경영하고 있으니 소비자들한테 많이 소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변에 사회적인 그 기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옛날엔 그 일회용 컵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 컵을 이제 재활용된 컵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업 경영의 어떤 그 투명성도 있죠. 예를 들어 임금 차별을 우리는 이제 임금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라는 이런 걸 했을 때 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통해 그게 시장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런 걸 봄으로써 소비자나 다른 그 구매자들도 벌써 이 기업 괜찮다. 이 기업 제품을 사겠다. 아니면 주주들 입장에서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을 경영 잘한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너지 관계를 보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ESG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해를 자칫할 수 있는데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된 아까 네. 쭉 말씀하신 네. 진화된 자본주의에 맞게 이게 이제 생겨난 그리고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적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진화 발전한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부가 더 개입을 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생각하는 ESG랑 우리가 생각하는 ESG랑 벌써 굉장히 그림이 다르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보시면 다 민간 기관들이에요. 쭉 왼쪽 걸 쭉 보시면은요. 블룸버그도 예, 있고, 그렇죠. 예. 다 이제 민간의 이제 어떤 그 투자 지표를 만들어서 글로벌 투자 기업들한테 하나 인디케이터를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자들에게.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MSCI 그건데 환경 사회는 뭐 다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배구조 측면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맨 아래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기업의 지배구조의 소유 및 관리위원회 지급 회계 기업의 행위를 보면 사업 윤리, 세무 투명성이에요. 그냥 경영의 투명성 개념이에요. 정보를 공개하느냐 이런 건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 뭐 이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라서 국민연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ESG 지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배구조를 보시면은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관계사의 위험, 배당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MSCI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개념의 거버넌스 개념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 과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도 이제 하나의 안으로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네. 제일 밑에 보면 주주의 권리,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주주의 책임. 그다음 이사회도 보면 뭐 이사회 구성, 이사 선임, 사회 이사 쭉 나오잖아요. 네네. 감사기구도 보면 내부 감사기구, 외부 감사인 쭉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가 이 기업들을 평가해가지고 기업의 경영 과정에 요 지표를 봐가지고 뭔가 좀 관여하고 싶다라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이제 연금들의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떤 지표를 그냥 그 기업이 경영을 ESG로 잘하고 있으면 연금 투자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네네. 근데 거꾸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걸 영향을 주겠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ESG, 꼭 ESG 지표가 나와야 또 기업들이 보고 판단하니까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지표 개념하고 한국에서 논의되는 지표가 요즘 뭐 KESG에서 정부 쪽에서도 뭐 만든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형으로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거. 물론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네네. 아직 이제 글로벌 그 스탠다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데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약간 우려가 된다.